석유란 교수의 기후 부작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에코적 신체 패러다임 동서 비교문학 저널에 이번 겨울호에 나온 글인데 아주 뛰어난 생태학 논문인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아주 대단한 논문이라고 여겨져서 어, 토론문을 쓰고 있습니다. 석유란 교수는 기후 부작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이라는 논문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석유란 교수가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훌륭한 논리 체계를 한 발자국 더 넓힌다면 사실은 생태학뿐만 아니라 탈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체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대단한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대단한 연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과 같이 자발적인 토론문을 쓰고 있습니다. 허규란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처럼 기후변화에 관한 핵심 문제는 사실은 대중이 모른다가 아니에요. 안다고요. 근데 뭐냐? 알면서도 안 한다. 또는 알면서도 하는 척하는 신용만 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기후변화가 없다. 그거 안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좀 너무 뻔뻔하죠. 그렇지 않죠. 기후위기 징후들이 전지구조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근심과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와 달리 사람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무행위에 가깝다. 심지어 석유 소비와 같이 반환경적 행위를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자동차, 별거 아닌 일에 자동차 타고 다니죠. 기분 전환한다고 드라이브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나타난 이 같은 역설, 무슨 양가성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정신적, 감정적으로 관계 맺는데 어려움, 이게 문제다라고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후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저의 현장, 왜 안 움직이느냐, 왜 행동을 안 하느냐, 복잡 미묘한 심리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 감정적 차원의 연구는 부진해요. 그간 정부학계와 환경운동 영역은 기후환경 완화를 위한 행동 결핍이 관심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잘 몰라서 관심을 그런다. 라고 보고 기후변화 관심 문제 촉진을 위해서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일에 집중해 왔죠. 하지만 정보는 넘치는 것 같죠. 그러한 접근은 최근 환경 위기를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와요, 맨날. 모를 수가 없죠. 현에 다루는 르네 러츠만과 같은 정신심리학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건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 태도, 그리고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 그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와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방해한다는 거죠. 본 논문은 정신분석학의 그런 비판적 입장에 연장선에 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처에 있어서 혼란상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대응 태세가 미비해서겠죠. 전문가들은 가능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기현상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하지만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 사이 대중들의 관심은 위험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과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의 복귀에 쏠리고 있죠. 이에 전문가들과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현재의 재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요령 지침을 발표하죠. 무슨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코비드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체에서 혼란상의 두 번째 원인은 대중들의 대응 태세가 미비해서겠죠. 석유란 교수는 나이트 샤말란의 영화 해프닝을 분석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이상 징후들에 대한 영화 속 인물들의 회피 반응을 대중들의 반응이죠. 정신심리학적 렌즈를 통해 봄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한 냉담하고 무심한 태도와 같은 부작위의 근원을 탐구하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해주는 게 석유란 교수의 이 논문이죠. 인류가 2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석유란 교수는 본 논문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람이
기후변화와 관계를 맺는데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 영화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 트라우마 이론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트라우마적 관계를 맺는 방식의 위험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이 방식의 위험성을 트라우마적 기후변화와 트라우마적 관계를 맺는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요약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대안 모색의 필요성에 있어서 석이란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의 대안으로 기존의 트라우마 이론의 모델이 갖는 한계를 넘어 기후 및 환경 변화와 관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기후 변화 인식과 행동을 방해하는 심적 방해 기제, 즉 분리 기제나 해리를 다룰 유용한 방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프닝에서 기후 변화를 인해 초래된 자연의 이상 현상을 대하는 학생들이 무덤덤하게 대하죠. 우리도 그러죠. 뭐 벌이 다 죽었대. 그래? 그리고 미국인들의 회의적인, 그래서 어쩌라고죠. 회의적인 태도.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에 모순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시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에 보이는 인물들이 보이는 냉담한 감정 결핍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멸종했다 그래도 집안 식구가 먼 친척이 죽은 것보다 더 기후 현실과의 진정한 대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람들의 현실 대응의 문제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냉담한의 신화, 냉담한, the myth of apathy. apathy는 냉담함, 그기도 하지만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퍼시가 안 되는 거야. 서로 고려가 안 되는. 냉담하기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음.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이 부서진다고 감정이, 비극이라고 느껴지는 감정은 없죠. 그게 어퍼시라고 말할 수 있죠. 냉담하다기보다는 무심, 그러니까 무관한 어떤 감정적 무관,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대중적인 냉담함은 환경학계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다고 진술하는데, 이 말은 기후 변화 시대의 냉담함이 얼마나 팽팽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요. 그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이 같은 표현적 태도 자체를 기후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혀 말은 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신경도 안 쓰고 기후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정보나 외부 지식을 계속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기후 부작위라는 말은 듣고도 안 움직인다는 거야.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가 냉담하여 신뢰라 명망한 믿음에 기초한 그런 접근 방식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 즉 대응 부족이나 냉담함은 타성으로 보이는 것. 그걸 극복하고 싸워야 할 장애로 보는 거죠. 이건 문제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접근은 대응이나 반응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상태를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문제의식에 방해된다는 거죠. 기후 행위를 위한 무작위에서 행위하게 한 첫걸음은 냉담함의 신화를 깨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그녀의 입장은 기후 역설이 줄어들기보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도 많은 정보가 제공된 오히려 커져가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강력한 설득력을 갖죠. 이것은 곧 회피나 냉담함을 둘러싼 복잡한 심리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거겠죠. 석이란 교수가 다음과 같은 사례로 든 사람들의 모순적인 대응 방식, 이게 각주에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한 심리적 회피 반응이 남들이 아닌 피자 자신의 행위라는 점을 뼈아프게 자각하게 만들어요. 기후 과학을 잘 알고 있지만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고 큰 집을 구입하며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일상적 실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또 얼마나 내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동차도 거의 안 타고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인류 전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죠. 조금만 춥다고 난방을 집에다 틀고 뭐 솔직히 자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자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행복하게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그럼 행복하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는 스웨덴의 유명한 생태운동 툰베리 소녀죠.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유엔 연설을 해달라는 기회 앞에서 항공기 과다 탄소 배출의 문제, 자기도 거기 타야 되냐. 그러다가 선박 여행을 택해요. 오래 걸려서 갔다 오고 오래 걸려서 오죠. 또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경제 발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해서 무식하게 계속 발전하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조금씩 단계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그렇다 그래도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후진국의 경제 발전이 선진국의 수준까지 가야겠죠. 우리만 잘 살 수는 없죠. 우리만 거기 할 수 없죠. 그러면 70억 인구가 아니죠. 800억 인구의 자원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선진국의 소비량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지구가 감당해야 할 거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석일환 교수의 논문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정보들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정보죠. 기후변화에 관한 획기적인 전환을 기회하게 만들 수 없는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벌이 모두 사멸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의 질문은 기후변화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려온 종멸종, 인간종 멸종이죠. 세계의 종말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벌이 살 수 없는 장소, 그건 즉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말하면 4년 만에 없다, 멸망한다 그거죠. 그것은 곧 지구 환경이 한계에 달했음을 치사하는 거죠. 더구나 학생들이 별의 실종을 초래한 가능한 요인들로 대답한 게 기후변화, 환경오염, 바이러스, 질병. 그러니까 그 위험한 국면을 만든 책임이 그들을 인간에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로 인해 처리될 인간 대재앙에 대한 경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기후변화를 받아들일 걸 요구하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녀에게 그 자신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상태를 요구하라는 거죠. 너가 파괴하고 있다. 네가 공격적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태어나서 의지하며 살았던 모태 자연을 학대한 가해자가 자기라는 거죠. 그게 자기 정체성인 거죠. 자연학대의 효과, 즉 인간에 의해서 폭력의 상처를 입고 하는 생태계에 파괴된 풍경을 눈앞에서 보는 거는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프닝 학생들. 여기 학생들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데 사실은 미래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여 발생한 외상전 스트레스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라는 거는 인간의 이해 및 수용 능력을 넘어선 사건과 마주한 피해자들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받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인데 해상도 안 받았는데 스트레스 충격을 받는 거죠. 트라우마와 거의 같은 반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트라우마 이론이 인간 중심적인 치료 방안의 모색을 그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이 서기란 교수가 해프닝의 고등학생의 무감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외상전 스트레스 증상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어떤 증상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환 교수의 연구가 인문학이 정신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 등 정신치료, 의학치료의 목적이 뭐냐면 트라우마에 걸려서 정신의학 치료를 받는다는 건 즉, 그런 정신과 치료의 목적은 뭐냐? 기존 삶으로의 복귀란 말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던 대로 정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죠. 최근에 코리안 시대에 유행하는 뉴노말로의 복귀. 그러니까 노말로 안 되면 누노말이라도 돼야 된다. 참 공색한 말이죠. 근데 그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귀의 대상이 되는 사회 자체가 트라우마를 유발했던 문제의 핵심 요소였잖아요.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통가의 화산 폭발 장면에 대해서 2분 17초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음영 없이 보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통가의 80%가 파괴된 사건입니다. 통가의 현재 운명을 인류의 미래로 대체하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요. 이토록 압도적인 대장 앞에서 대중의 일차적인 대응책은 서기란 교수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듯이 소위 변형계 반응일 거예요. 군인의 끔찍한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피난민들은 엘리엇과 함께 피난처를 모색하는 것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친다. 그들의 무조건적인 도주는 변형계 반응, 즉 놀람, 도주 혹은 싸움, fright, flight, fight, or fight 반응을 연상케 한다. 저명한 정신의학자이면서 정신치료자인 바셀반 데어 콜크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뇌 영상장치 fMRI를 사용해서 이 반응을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포센터로 불리는 변형계 내의 편도체는 우리에게 곧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세뇌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모든 신체가 싸움 도주 반응을 준비하게 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놀람, 도주, 싸움 반응은 우리 인간이 위협이나 위협적인 감정과 직면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자연적 방어 방편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프닝의 피라미드처럼 계속해서 놀람, 도주 혹은 싸움 반응 방식으로 당면한 위협들과 대면하다 보면 결국 변연계 사이클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고 이게 암의 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때 놀람, 도주, 싸움 반응은 인간 전체를 위협으로부터 보여주는 자연적 기능을 넘어 심리학자 지와 우드버리가 싸움, 놀람, 그리고 도주 증상이라고 명명한 병적 증상이 되는 거죠. 신드롬이라는 말은 확실한 디지즈는 아니지만 심리적 증상이죠. 병적 증상이죠. 개인이든 사회이든 이 집단이든 그 사이클에 갇히게 되면 자기에게 닥친 위기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실질적인 위협도 아니어도 싸움과 놀람, 도주 증상을 보이는 거죠. 석이란 교수의 지적처럼 변형계 사이트에 갇히게 되어 자기에게 닥친 위기가 실질적인 위험이 되지 않더라도 싸움, 논란 그리고 도주 증상을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석이란 교수가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책 모색이라는 전공 분야에 북한하여 분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변형계 사이클은 대중의 유화적 대응 형상, 이게 유화적인 대응 현상이죠. 원시시대에 쓰는 거,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죠. 예를 들면 서구 백인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문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위 타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 집단에 대해서 권리 회복 운동이 한동안 지속되어 왔죠. 그런데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이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은밀하고도 간헐적이었던 백인들의 무논리적이고 파괴적인 대응에서 몰래 수척했던 건데 이게 트럼프 전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 자체를 폭력적으로 양분할 만큼 심각한 내전까지 걱정할 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죠.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페미니즘이 남성 세력의 지배 구조 자체의 본격적인 위협의 양상이 되니까 2020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소위 청년 남성 중의 반발을 고려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느니 뭐 이런 대책도 없는 무분별한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석이란 교수의 본 논문의 중요성은 단지 생태학의 분야에서 끝이지 않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석이란 교수가 연구를 굉장히 뛰어나게 하는 바람에 단지 생태학 분야에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 해결책인 것처럼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해프닝은 그 대안을 우리 몸과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 지구 환경과 서로 연결되고 연속되는 방식, 즉 자연과 새로운 경계를 맺는 방식을 찾는 거죠. 영화는 그 변화의 과정을 앵글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앵글 변화는 인간의 상처보다 자연의 손상된 몸에 초점을 맞는 들판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지금까지 영화는 외부 위협으로서의 자연과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인간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간의 고통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식물의 내면을 살피는 데 역점을 두죠. 영화의 이 같은 앵글 변화는 인물들의 자연 세계와 맺는 관계 방식이 기존의 트라우마 틀에서
에코 정신 신체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엘리엇이 자연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 그의 몸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자연의 몸 정신과 상호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자연의 몸 정신이죠. 인간의 몸 정신이 아니라 자연도 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후 자연도 몸 정신이 아니라 자연의 몸 정신이 인간의 몸 정신이 자연의 몸 정신이 일부일 뿐이죠. 이후 영화는 이전과 달리 확장된 몸,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몸이죠. 인간 이상의 세계죠. 인간 쪽에서 볼 때 공감적인 소통을 통해, 그죠? 자연의 몸 정신에 한 발짝 다가서서 대화를 시도하는 엘리엇의 변화,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 그러한 변화를 확인시켜준다. 기후 변화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을 모색하는 본 논문의 연구 과정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훌륭해서 석이란 교수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근대 사회 문제점 자체를 해결하는 길로 들어서 버리는 것 같아요. 콩가의 화산폭발 같은 인류 대재앙의 사태 앞에서 만약 그런 대재앙, 아까 본 그런 대재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중의 변형계 반응, 도망치고 막 그러는 반응,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보다 결국은 중요해지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에요. 석이랑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세상이거든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 현실에서 해프닝의 주인공의 개인적인 자각, 그리고 그러한 자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석이랑 교수의 이론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인 제도의 혁명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연을 인간계의 환경으로 치부하는 근대적 환경론. 이게 원래 있었던 환경론이죠. 근데 이거에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탈근대적인 생태학이죠. 그리고 그거는 인간 중심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에코 정신, 그러니까 자연까지 포함하는 신체화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죠.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석이란 교수가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처에서 혼란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중들의 대응태세가 미비해서, 그러니까 대중들의 냉정함이 환경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다고 논리가 그렇게 본 논문에 시작됐지만,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처에서 혼란상의 근본적 원인이 전문가들의 대응태세가 미비해서라는 논리로 발전하는 것 같죠. 대중들한테 비난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대응태세가 미비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발전하고 확대되는 것 같아요. 석이란 교수는 너무 겸손해서인지 자신의 이런 놀라운 성취를 확실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단한 대단한 논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필자가 이게 왜 대단한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여기에서 초대받지 않은 논문을 썼어요. 포럼을 쓰고 있어요. 생태학에 관한 논문을 한 편 발표하기는 했지만 생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인지 기존의 학계의 지도적인 분위기가 저런 건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필자에게 다소 부담감 없이 석이란 교수의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이란 교수의 해프닝이라는 영화에서 의식적으로 읽어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단기적인 해결책, 그죠? 엘리엇이라는 주인공의 단계적인 해결책이 있지만 학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제시하는 사회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 한문구를 보면 문제는 그런 특성을 갖는 트라우마의 경험 구조는 알란 깁스와 수잔 레드스톤이 지적하듯이 기존의 트라우마 이론 모델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몸과 마음의 분리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주체, 즉 외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무방 상태로 노출된 수동적 폐쇄에 입지해 있는 사람은 경험의 주인이 갖고 있어야 할 주권적으로 스스로 해결해낼 능력이 부재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 주체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뭐 면책을 해야 되죠. 자기가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과거 잘못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외상 주체의 행위 능력을 회복하는 거. 그죠? 그 행위 주체 회복해야 되고 그 분리 기재,
해리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식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러면 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해결책을 못하고 방비하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 재난들이 날로 증가하고 심각해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불안과 공포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화이트가 경고하듯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약간 설명이 모순이에요. 앞에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고 이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사태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앞에서 지적되다시피 기후 시대의 변화는 만연한 기후 변화에 대한 사람들이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태도인 거죠. 기후 변화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희생된 대가로 얻어진 풍요와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기후 변화를 계속 염려해요. 이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부인의 스펙트럼의 어느 한쪽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건 못 빠져나간다는 소리고,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빠져나가서 해야지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누구든 변형계 세일을 갖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해프닝에서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대한 피난민들이 반응을 묘사하는 대목들은 그러한 위험을 정경하여 보여줌으로써 만성적인 부작위를 극복할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정신과 몸의 해리적 과정, 분리되어 있는 흩어져 과정, 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대처할 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이건 장면은 기존의 이분법적 트라우마의 이론의 틀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거죠. 인간의 정신과 몸, 그리고 자연사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 글에도 기후변화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풍요와 편리함을 표기하지 못하면서도 기후변화를 계속 염려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만연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모순적인 양가적 태도. 그게 이제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건 면역계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는 기존의 비문법적 이게 이런 것들이 요런 그 개인적인 요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개인적인 거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점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기존의 이분법적 트라우마 이론을 틀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몸 그리고 자연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것. 이거는 총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거예요. 요구되는 이유는 이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기후변화의 문제의 성격 자체 때문에 그거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단기적인 해결책을 묘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해결책을 유보하는 거죠. 서기란 교수가 분석하고 있는 이 영화 해프닝의 주제를 더욱 강화한 넷플릭스 영화 돈 룩업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죠. 서기란 교수의 본능면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최석진 미디어 문화 독립 연구자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가라는 신문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그 돈 룩업을 분석하고 있어요. 최근 넷플릭스 영화 돈 룩업이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영화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해성을 막으려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그린 블랙 코미디이다. 천문학자 대학원생 케이트와 그녀의 지도교수 민디 박사가 거대 해성을 발견하여 위기 상황을 보고하고 백악관으로 이송되는 장면까지는 헐리우드 영화의 익숙한 패턴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인류를 멸망에서 구하는 영웅 서사의 궤도가 아니고 그걸 이탈하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인정되지도 말해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인데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말해도 안 들리는 거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은 선거 전략과 특정 기획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계속 유예하고 언론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해성보다 연예인 커플의 이별을 압도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거죠. 시청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영화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층적으로 세밀하게 드러내요.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는 자신이 수십 년간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매일 목격해온 미친 현실을 이 영화가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해요. 텔레비전 쇼에서 우리는 모두 죽을 거다라고 울부짖는 케이트의 모습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아까 말한 그 회의죠. 슬픔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세계 정상들을 향해
당신들이 우리를 실패하고 있다. 고 외치는 모습하고 겹치는 거죠. 해성의 유무를 둘러싼 논쟁은 기후변화의 유무를 놓고 지속되고 있는 논쟁의 복사판이죠. 해성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까지 도달했을 조차 대통령은 올려다보지 말 것. 그게 영화의 제목이에요. 돈 룩업을 외칩니다. 필자가 최석진의 기사의 앞부분을 전부 인용한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부분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에요. 읽고 싶은 건 여기에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 또한 이 영화에서 미디어 연구자로서 매일매일 목격하는 일상적인 미친 현실을 본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우리의 진실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 매개 사회의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개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수진의 글에서 필자가 밑줄 쳐서 강조한 나 또한 이 영화에서 미디어 연구자로서 매일매일 목격하는 일상적인 미친 현실을 본다라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부분에서 이 두 분이 연결되어 있던 건 인류의 총체적, 바로 앞부분 뭘 설명했냐면 인류의 총체적 위기 국면의 묘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자신의 미디어 연구자라는 전공 분야에서의 분석과 해결책 모색으로 연구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제한해버리고 있어요. 문제는 총체적인데 해결책은 아주 조그만 분야의 해결책 모색을 하는 거죠. 최근에도 멸공이라는 SNS 단어, 누가 SNS에 그거 올렸다가 무의미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반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내 안에 38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검열인 거죠. 자기 검열을 통해서 상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내 분야가 아니야. 생상 제한하는 거. 최수진의 글에서 뚜렷이 볼 수 있듯이 뛰어난 연구자들도 대부분 자기 전공 내에서 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구 경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하면 넌 무슨 얘기야? 막 아무거나 막 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필자도 비슷해요. 필자도 은퇴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은퇴한 상황에 이런 식으로 전공 단임 분야에 관하여 서기란 교수 같은 전문가의 글에 관한 자발적인 토론문을 쓰는 건 모험이죠. 그럼 감행하려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일로 현상이라고 말하죠. 사일로. 곡식을 넣는 둥그란 통 있죠. 따로따로 들어있죠. 후식들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이 건설하던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사고가 그게 그런 사고가 계속 유발되는 이유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식 도출연구사장의 중앙선대위의 원 하청업 사업자 간 소통 부족, 사일로 현상, 여기서 사일로 현상을 봤어요. 심해 사고 빈발이라는 기사에서 중대재해법 이 나오는 이유, 이런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 나오는 이유가 그 바로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사일로 현상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현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조사 결과 크레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조선업에서 안전규정 미준수, 작업관 소통 부재, 안전관리자 신호수 부재였어요. 근원적인 원인은 안전을 위한 무리한 공정진행, 재하도구의 확대,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과도한 하청 노동의 증가로. 조선업이 100% 수주 산업이니까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보니 재하도구가 불가피하고 고용 형태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고, 물량에 따라 하도급과 비정규직,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건설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설업도 100% 수주 산업인 관계로 하도급과 고용 형태가 조선업과 비슷한 구조죠. 이 같은 수주 산업은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일시의 동시 공간에서 다수의 하도급사가 자기만의 작업을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협력단 업체 낮은 관리 수준, 노동자의 자든 이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철강업도 마찬가지죠. 건설업과는 다른 이유로 협력사 비중이 높은 편이죠. 철강 생산은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정과 공정 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여러 보조 작업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협력 작업으로 진행하는데, 현장에는 주간 상주 직원, 사조 3교대로 되는 경비견과 협력회사 직원, 간헐적인 협력조업 출입자, 졸업 라인이 소속 직원과 안전 유틸리티 부서 등 스텝 부서의 직원이 혼재되어 있어요. 또 수행 업무가 전후방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후방 작업자, 근무 교대조, 라인과 스텝 부서, 간헐적 출입자 간의 안전에 관할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철강 산업은 특히 고소, 고온, 고전압, 고중량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간단한 소총 차질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산업재해 대형 사고들의 주로 사일로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게 이제 여기서만 끝나겠어요? 그게 원인이 근본 원인이 뭐냐? 전문가들의 영역의식이죠. 이라는 거예요. 석이란 교수가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제안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 의미하는 바는 근대 문화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수준의 혁명적인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탈근대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 같이 파괴시키는 외부에서 파괴시키는 외파보다 혁명의 본래 목표인 대중의식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것만 달성하면 되니까 내부에서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폭력은 행사를 않죠. 그렇지만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의 전환. 이거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죠. 인간 중심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과제 연구를 위해서는 자신이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중세 신부들이 있었죠. 신부들이 정치도에서뿐만 아니라 황제들을 관리했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 전쟁 때 군사적인 전략에도 관여를 했었어요.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 르네상스 인간들,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전공 중심적 연구 풍토가 아니라 통합적인 연구가 주류가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대응 태세 미비로 인해서 인류는 그냥 이런 대형 사고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 교수가 여러 번 강조했다기보다는 암시했겠죠. 정확하게는 말은 안 했으니까. 암시한 천천히 긋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될 거예요. 서기란 교수가 확실히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논문이라는 제한적인 발표문의 성격상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말을 자제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실한 연구 자세로 인해 이러한 방향의 모색 과정에 무의식적으로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연구할 과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런 회피적인 대응은 사건 중심의 트라우마 모델에서 예상 후 반응의 한 형태로 공식적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변형계 사이클이요. 현대 트라우마 이론 영역에서 지배적인 이론 모델을 잡은 이 모델은 트라우마 병인이 외부에 있고, 외부 공격에 있고,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외부에 강해진 공격을 수동적으로 겪는 순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에 기반을 두는 거죠. 때문에 트라우마 경험 구성에 있어서 외상을 입은 사람은 순전히 트라우마 사건의 담지자 역할하는 자기로부터 해리된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겪는 거를 벗어나서 도망쳐버린 거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은 외상 주체 의식에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버린 거죠. 그게 트라우마다는 거죠. 주체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해받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해결책도 없는 거죠. 이원론, 이분법, 이게 바로 근대 문화의 핵심 체계의 논리인데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석이란 교수가 해프닝이라는 영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군인이라는 인물로 표현된 군인이라는 인물이 주요해서 여기는데 그게 근대적 이분법의 파멸적인 결과를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서 자연의 근접을 견디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적을 향해 총알을 난사하다 결국 그 총으로 자살하는 군인의 죽음 사건은 한편으로는 군인이 외부적으로 간주하는 대상감 있는 배타적인 관계, 다른 한편은 인간이 자연과 맺어둔 일방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사실 같은 세계에 속해 있지만 그 자신과는 분리되어 있다 여기는 이질적인 존재, 자연, 다른 인종,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사람가 그의 세계 내부로 들어왔을 때 군인이 허공에 대고 총기를 난사한 거는 그와 다른 입장에 선
개인이나 집단을 배척시켜 무고한 생명을 죽였음을 암시하죠. 군대 존재 이유죠. 자연과의 접촉은 그가 지켜온 경계를 허물고 그의 기본 과정과 믿음의 벽에 균열을 일으키니까 트라우마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세계에 대한 그 기본 가정, 환상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탐구한 책 산산이 부서지는 가정, 어썸션이죠. 제너프 불만은 세상은 자비로운 곳이자 유의미한 장소이며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끔 사회화가 되죠. 그런데 무의미한 폭력행위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각각의 가정은 쉽게 박살나버리죠. 해프닝에서 자연과의 접촉이 불러온 그의 과거, 즉 명분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파괴적 전쟁에 가담했던 과거 행적은 피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그가 수행하는 정의로운 일과 군인의 기본 가치를 배반하는 거죠. 자연과의 접촉은 정신과 몸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의 기본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의 가치와 믿음이 붕괴되는 트라우마적 상황에 처했을 때 군인은 보다 더 새롭고 현실적인 가정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부작위, 즉 자살적 행위로 도망치는 거죠. 행동 하나 하고 자기 스스로 도망치는 극단적인 행위죠. 부작위의 극단적인 행위가 자살이겠죠. 대응한 것이다. 이 영화는 군인이라는 인물이 외부적으로 간주하는 대상과 맺는 배타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벌어진 일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데 성공한다는 점을 허기란 교수가 보여줘요. 그 인물이 그렇게 잘 묘사를 했다는 거죠. 이 군인의 트라우마의 원인은 개인적인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조심해야 될 게 정신병리 현상이 아니라 근대적 이분법의 폭력적인 체제라는 문제라는 거죠. 허기란 교수가 이게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대적인 폭력 체제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허기란 교수는 근대 세계의 근본 문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로를 했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 새롭고 현실적인 가정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대중들의 어떤 변형의 사이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트라우마 사건은 외상 주체 의식의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체는 그 사건을 제자리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몸과 마음의 분리 과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의 의로의 주체적인 통합 과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소위 이 회복 탄력성이죠.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뭐냐면 사건 중심의 트라우마 모델을 대체하는 다른 패러다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후변화의 위기는 계속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죠. 허기란 교수가 영화 해프닝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 대안을 우리의 몸과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 자연, 환경, 지구 환경과 서로 연결되고 연속적이 되는 방식, 즉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읽었던 부분이 다시 읽어요, 이제. 외부 위협으로서의 자연과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인간의 고통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영화의 전황 장면에서는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식물의 내면을 살핀 데 역점을 두면서 인물들의 자연 세계에 맺는 방식이 기존의 트라우마 틀에서 에코 정신 신체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라고 말해요. 허기란 교수의 본 논문에 이어진 뒷부분을 읽으면서 특히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요 이어지는 부분인데 읽으면서 전공자의 사일로 효과에 관한 문제를 아까 제기를 했었어요. 요걸 아까 읽고 요거 다시 읽는 이유는 요걸 읽고 중간에 전공자의 사일로 효과 문제를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나? 엘리엇이 자연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 그의 몸을 조류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자연의 몸 정신과 상호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영화는 이전과 달리 확장된 몸, 즉 인간 이상의 세계와의 공감적 소통을 위해 자연의 몸 정신에 한 발짝 더 다가서서 대화를 시도하는 엘리엇의 태도를 통해 그러한 변화를 확인시켜준다. 본 논문의 조금 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본문의 끝부분이에요. 요거 바로 조금 뒤에. 감정 메타데이터 코딩에서 이이구가 설명하는 대로 동물 감정의 기초를 이루는 쾌감과 고통이
슬픔, 분노, 기쁨과 같은 인간의 기초적 감정이라는 거는 구성하고, 그러니까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몸 상태의 정신적 경험이라면, 그게 정신적 경험이겠죠. 언어는 없으면 몸 상태의 정신적 경험이라면, 엘리엇은 자연 역시 인간처럼 불쾌함을 정신적으로 경험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연 역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이 점에서 엘리엄은 자연 몸과의 정신 균형적인 관계를, 걔도 감정을 느끼고 나도 감정을 느끼니까 둘이 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비록 모두 나무지만 엘리엇이 그것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그의 행동은 자연도 인간의 몸 정신처럼 몸 정신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녀가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 세계의 분리 기제의 벽을 허물고 자연과 세계의 연속성을 찾아내는 거죠. 인정하며 그것과 유의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엘리엇의 노력은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영화는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이 약간 쩐이 있었는데 기후 생태 환경 위기의 직면에서 무작위를 극복하고 위기 대처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할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필자가 서기란 교수에 관한 자발적인 토론문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서기란 교수가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에서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근대적 이분법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란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체계는 인간계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고 생태학적 인식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연 역시 인간처럼 불쾌함을 정신적으로 경험한다고 여기는 인식, 이걸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니까 자연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소위 정동의 체계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의 길은 서기란 교수가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요구하듯이 그저 유용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도구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논문은, 이게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본 논문은 자연의 정신 몸의 연장의 일환으로서 인간과 자연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은 기존의 트라우마 이론의 이분법 관점에서는 취할 수 없는 윤리적 행위를 촉구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은 한편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후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렌즈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환경의 파괴자이면서 공범자로서 인간이 윤리적 책임을 피할 구실을 제공하는 기존의 지배적 트라우마 이론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본 논문은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의 기후 부작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 사태가 장기화되는 기후변화 시대에 생태의 위기와 능동적으로 대면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행위를 이끌어낼 하나의 가능한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서기란 교수의 논문이 하나의 가능한 방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요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서기란 교수의 논문이 하나의 가능한 방편에 그치지 않길 바라는 거죠. 토론문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폭력적인 이분법에 기반을 두는 근대사회를 내파하는 새로운 8근대 사회를 구축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서기란 교수가 심화시킨 에코 신체적 패러다임이 인간을 포함하는 자연의 몸 상태의 정신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내야 하면 그냥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영화 해프닝의 군인이라는 인물처럼 난경에 처하여 변연계 사이트에 갇힌 비극적 처지의 대중을 나중에는 구해내겠죠. 실질적으로 구원해낸 결과물이 나중에는 되길 바라는 거죠. 이게 결과물이 나오려면 대응 체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서기란 교수의 이 논문은 그런 대응 체계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서기란 교수의 논문이 그렇게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발표문을 썼습니다.